20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울 성북동, 안개조차 범접하지 못할 만큼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대저택. 대한민국 유통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강설의 회장의 집무실에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황금색 자수가 놓인 육중한 벨벳 커튼 사이로 스며든 오후의 햇살이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설의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실크 가운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앳된 얼굴의 가사도우미 이봄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봄의 발치에는 깨진 크리스털 찻잔 파편들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고 강 회장의 하얀 가운 자락에는 붉은 찬물이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잠시 손에 힘이 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빛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화를 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을 줍기 위해 서두르던 이봄의 목밑동, 낡고 바랜 은색 펜던트가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옷 밖으로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거센 빗줄기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딸, 연주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그 펜던트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강설의 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백만장자 여회장이었지만 그녀의 화려한 미소 뒤에는 평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일구던 시절 불의의 사고로 금쪽 같은 딸 연주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이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급류에 휩쓸려 죽었다고 했고 경찰조차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강 회장은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딸의 생일이면 주인 없는 생일상을 차려놓고 피눈물을 흘리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실수를 저질러 바닥을 닦고 있는 이 초라한 처녀의 목에 그 펜던트가 걸려 있다니. 강 회장은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억누르며 차갑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지? 당장 말해라. 이봄은 당황한 듯 얼른 펜던트를 옷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고아원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제 물건이라서요. 제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유일한 단서라고 들었습니다. 고아원이라는 말에 강 회장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박 비서 3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키며 수족처럼 움직였던 그 박 비서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신발이 발견되었고 아이는 이미 강물에 떠내려가 가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박 비서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만약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그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비서의 딸이자 강 회장의 수행 비서인 박채린이 들어왔습니다. 채린은 바닥에 엎드린 이봄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와 구두굽으로 이봄의 가냘픈 손등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회장님 가운이 얼마짜린 줄 알고 이걸 더럽혀? 너 같은 건 반성문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봄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묵묵히 손을 뺐습니다. 짓눌린 손등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지만 이봄은 원망하는 말 한마디 없이 흩어진 파편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강단 있는 모습이 젊은 시절 독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던 강 회장 자신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박채린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 일가는 지난 25년 동안 강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저택의 안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강 회장이 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식음을 전폐할 때 옆에서 미움을 떠넣어주며 위로하던 사람이 박 비서였습니다. 박 비서는 자신의 딸 채린을 강 회장의 곁에 두어 적적함을 달래게 했고 강 회장 또한 채린을 조카처럼 아니 죽은 딸의 대역처럼 아끼며 최고급 교육과 후계자 수업까지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가난한 가사도우미의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 하나가 강 회장이 쌓아 올린 25년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봄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채리는 회장이 이봄의 뺨이라도 때릴 줄 알고 기세등등하게 지켜보았으나 강 회장의 손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턱을 살짝 치켜 올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이봄의 오른쪽 귀 뒤편 아주 작은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요. 강 회장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연주였습니다. 25년 전 갓난아기였던 연주의 귀 뒤에 분명히 있었던 그 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련한 사업가였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박 비서 일가가 눈치를 채고 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일부러 더 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채린아, 박 비서 불러와라.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개인 수석 가사도우미로 발령한다. 내 방 청소와 식사, 약수발은 오직 이 아이만 전담하게 해. 박채린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요? 손버릇도 나쁘고 칠칠치 못한 애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내쫓으시죠.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박 비서 불러오라고 했다. 강 회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채리는 입을 다물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에 홀로 남겨진 강 회장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가 된 비밀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와 그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 사진 속 아기의 눈매가 방금 전 보았던 이봄의 눈매와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저택 안에 거대한 뱀이 다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박 비서가 어쩌면 25년 전 그날의 비극을 설계한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박 비서가 아이를 버린 것이라면 왜 죽이지 않고 고아원에 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그 아이가 다시 제 발로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일까요?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정원 너머로 보이는 박 비서의 사택. 그곳에서 박 비서가 화려한 옷을 입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은조렸습니다. 박 비서, 내가 감히 내 눈을 가리고 내 자식을 짐승처럼 내버렸다면
나는 너를 단순히 파멸시키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누려온 그 모든 부귀영화가 내 딸의 핏값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강 회장의 눈빛이 백만장자 여 회장의 위엄을 되찾으며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애로운 할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되찾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된 포식자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박 비서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체린이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이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요? 제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충직하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떠올리며 자신도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네, 박 비서. 조치할 것 없네. 오히려 그 아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자네도 그 아이를 보면 깜짝 놀랄 걸세. 누굴 아주 많이 닮았거든. 강 회장의 말에 박 비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박 비서의 가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화려하고도 잔혹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 회장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 딸을 버린 건 박 비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택에 온실로 오십시오. 공범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비서 외에 또 다른 배신자가 이 집안에 숨어 있다니. 강설의 회장은 박 비서의 얼굴을 낱낱이 훑쳤습니다. 30년입니다.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녀는 이 남자를 가족보다 더 믿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기업을 이끌며 사방이 적이었던 시절, 박 비서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가사도우미 이봄의 눈망울과 그 목에 걸린 은색 펜던트는 그 방패가 사실은 자신을 찌르기 위해 나를 갈고 있던 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자네는 내가 왜 이토록 자네를 곁에 두었다고 생각하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박 비서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노련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거야 부족한 저를 회장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딸 체린이는 늘 회장님께 목숨을 바쳤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은인이자 어버이 같은 분이시니까요. 목숨을 바쳤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자네가 내게 진 빚이 참 많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야. 강 회장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은인이자 어버이라는 말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노련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25년 전 딸 연주가 사라졌던 그 비오는 밤, 박 비서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나타나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흔적도 찾을 수 없다며 실성한 듯 통곡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눈물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울어주던 그 충성심이 실은 딸아이를 버리고 돌아온 자의 안도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이 가늘게 떨렸지만 박 비서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감추었습니다. 박 비서, 아까 그 가사도우미 아이 말이야. 이름이 이봄이라고 했나? 그 아이를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지. 묘하게 우리 연주 어릴 때 눈매를 닮았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 비서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주 아가씨는 이미 그리고 저런 근본도 모르는 고아, 아이와 감히 아가씨를 비교하시다니요. 회장님께서 너무 적적하셔서 헛것을 보신 모양입니다. 제가 당장 저 아이를 내보내고 교육 잘 된 사람으로 새로 구하겠습니다. 아니, 내보내지 마. 내 곁에 두기로 했네. 수석 가사도우미로 발령 냈으니 그리 알게. 자네는 그 아이 뒷조사나 좀 해봐.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내 눈이 틀렸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박 비서의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명을 거역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갔지만 문을 닫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에선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저택 뒷마당 빨래터에서는 박 비서의 딸 체린이 이봄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체린은 강 회장의 수행비서라는 직함 뒤에 숨어 하인들 사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특히 강 회장이 이봄을 특별하게 대했다는 소식은 체린의 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너 똑바로 말해. 회장님한테 무슨 약 쳤어? 너 같은 고아년이 감히 수서?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여우질이야. 체리는 이봄이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하얀 시트들이 흙바닥에 쏟아졌고 체리는 구두굽으로 이봄의 손등을 지그시 짓눌렀습니다. 아! 이봄이 짧은 신음을 내뱉었지만 체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주어 짓밟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너처럼 부모도 모르는 것들은 매가 약이라더니 틀린 말 하나 없네.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시트들 손으로 다 빨아놔. 하나라도 먼지 있으면 그땐 내가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너 도둑으로 몰아낼 줄 알아. 알겠어? 이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년 세월 고아원에서부터 이어진 멸시였기에 익숙할 법도 했지만 오늘따라 가슴 한 구석이 유독 시려왔습니다. 펜던트 하나의 의지에 부모를 찾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오는 건 짐승만도 못한 대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제 자식 같은 아이가 짓밟히는 것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박채린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강 회장은 멈췄습니다. 지금 박 비서 일가를 쫓아내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것만이 25년의 한을 푸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낮에 받은 의문의 메시지가 가리키는 곳, 저택 뒤편의 낡은 유리 온실로 향했습니다. 안개 낀 온실은 달빛을 받아 기괴한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강 회장의 목소리가 유리벽을 타고 공명했습니다. 그때 우거진 야자수 그늘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10년 전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그녀의 막내 동생 강준석이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박 비서가 나까지 죽이려 할 줄은 몰랐겠지? 준석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박 비서의 비리를 캐다가 살해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위장한 채 숨어 지내왔던 것입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강 회장에게 낡은 장부 한 권을 건넸습니다. 누나, 똑똑히 봐. 연주를 버린 건 박 비서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바로 누나의 시어머니, 그 노인네가 지시한 거라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누나의 유일한 핏줄을 내다버린 거야. 강 회장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꼈던 시어머니가 인자한 얼굴로 자신을 위로하던 그 노인이 손녀를 버리는 설계자였다니. 박 비서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강 회장의 재산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비서는 지금 채린이를 누나의 양녀로 들여서 이 유통그룹을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 누나, 정신 차려. 저 괴물들에게 누나 인생을 다 내줄 셈이야? 강 회장은 장부를 움켜쥐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했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자식까지 뺏어간 자들이 바로 곁에서 웃고 떠들며 자신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니. 그때 온실 유리벽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박채린의 귀걸이 한쪽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귀걸이를 집어들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그래, 다 들었나 보구나. 하지만 상관없다. 이제부터 너희가 가진 그 모든 가짜 천국을 하나씩 무너뜨려 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 비서가 정성스럽게 커피를 따랐고 박채리는 어젯밤 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박 비서를 향해 폭탄 같은 선언을 던졌습니다. 박 비서, 우리 연주 사고 보고서 다시 좀 찾아봐야겠네. 갑자기 딸아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아, 그리고 이봄이 말이야. 오늘부터 내 수양딸 교육을 시작할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박 비서의 손에서 커피포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당황스러운 눈빛을 즐기며 아주 천천히 문 밖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들어오너라, 내 딸아. 식당 문이 열리고 더 이상 가사도우미 복장이 아닌 강 회장이 젊은 시절 입었던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이봄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은 깨진 커피포트에서 흘러나온 갈색 액체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이봄의 모습은 마치 25년 전 강설의 회장의 전성기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눈부셨습니다. 흙먼지 묻은 앞치마를 벗어던진 이봄의 얼굴에는 고아라는 딱지 대신 고귀한 가문의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박 비서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흐른 커피를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눈으로 이봄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채리는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입술만 달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두굽으로 손등을 짓밟았던 가사도우미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회장님의 양녀 자리를 단숨에 꿰차고 나타났으니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우아하게 티스푼을 내려놓으며 박 비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리 놀라나, 박 비서? 자네가 늘 말했지 않은가. 내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 곁에 수양딸이라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결심했네. 이 아이, 이봄이를 내 공식적인 후계자로 삼기로 말이야. 하지만 회장님, 이 아이는 근본도 모르는 고아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루아침에, 이건 기업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입니다. 박 비서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봄이 정말 강 회장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지난 25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이 단숨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그 공포를 즐기듯 나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본이라 박 비서, 자네는 이 아이의 근본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군. 조사도 하기 전에 고하라고 단정 짓는 걸 보니 말이야. 강 회장의 뼈 있는 말에 박 비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이봄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봄아. 이제 내 자리는 주방 구석이 아니라 내 바로 옆이다. 이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와 강 회장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어제 채린에게 짓밟힌 붉은 상처가 아직 선명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상처를 박 비서 일가가 똑똑히 보도록 이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박 비서, 당장 변호사 소집해. 입적 절차 서두를 거니까. 그리고 채린이는 당분간 봄이의 예절 교육을 전담하도록 해. 수행비서로서 내가 배운 그 잘난 사교의 예절을 봄이에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렴. 박채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대상이 어제까지 부려먹던 하녀라니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 비서와 채리는 사택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안의 기물을 때려 부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빠, 전현이 연주 언니면 어떡해? 회장님이 눈치챈 거 아냐? 어제 온실에서 숙부님 만나는 거 내가 봤단 말이야. 채린의 비명에 박 비서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입 닥쳐.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박 비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의 대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30년 충성의 대가가 고작 토사구팽이라니.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 접니다. 강 회장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준석이 놈도 살아있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네 쪽에도 연락해두겠습니다. 박 비서의 배후 강 회장의 시어머니이자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인 조 여사와의 통화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 회장의 치매 증상을 조작하여 그녀를 경영권에서 몰아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이봄과 함께 딸 연주의 옛 방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동안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던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화장대 거울 앞에 이봄을 앉히고 직접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봄아,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이 집의 주인이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다. 강 회장의 고백에 이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정말 제가 그 아이가 맞나요?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걸 상상조차 못하며 살았습니다.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게 해주세요. 꿈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흘린 눈물만큼 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거다. 엄마를 믿으렴. 강 회장은 이봄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공격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박 비서는 이사회 멤버들을 소집하여 강 회장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안건을 은밀히 상정했습니다. 강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수양딸로 삼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박채리는 이봄에게 사교계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화려한 파티장에 데려가 망신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것의 이봄이 상류층의 우아한 암투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강 회장에게 보여줌으로써 수양딸 입적을 포기하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았습니다. 죽음을 위장하고 숨어 지내던 동생 준석이 이미 박 비서의 통신 기록과
이사회 내의 첩자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나, 박 비서가 노인네랑 손잡고 누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해. 조심해야 해. 준석의 경고에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두라고 해. 누가 어디에 갇히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다음 날 저택에는 강 회장의 시어머니이자 모든 악의 뿌리인 조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인자한 할머니의 탈을 쓴 채 나타난 그녀의 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박 비서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 여사 앞에 서서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손녀를 찾았거든요. 조 여사의 눈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손을 이끌고 조 여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뱀의 머리와 호랑이의 발톱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이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등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날카로웠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했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핍박하고 제 손녀를 핏덩이 시절에 내다버리라고 지시한 노인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 연주란 말이냐? 조 여사가 마른 손을 뻗어 이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이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 여사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어머님, 아직은 조심스럽네요. 25년이나 흘렀으니 확인해야 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수양딸로 입적한 뒤에 천천히 유전자 검사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 회장의 말에 옆에 서 있던 박 비서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조 여사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 쳤습니다. 에잉, 검사는 무슨... 이렇게 눈매가 죽은 제 아비를 쏙 빼닮았는데 내 핏줄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 설이야, 너도 참 냉정하구나. 애를 찾았으면 우선 가문의 호적에 올리는 게 순서지. 조 여사의 재촉은 다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일단 호적에 올려 공식적인 후계자로 만든 뒤 강 회장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봄을 허수아비로 세워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시커먼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채리는 강 회장의 지시대로 이봄의 사교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최고급 드레스샵이었습니다. 체리는 거만한 태도로 점원들에게 지시하며 이봄에게 가장 소화하기 힘든 화려하다 못해 난해한 드레스들을 내밀었습니다. 야, 고아원에서 주워 입던 헌 옷 생각하지 마. 여기 옷 한 벌이 내 평생 벌어도 못 살 가격이니까. 이거 입고 나와봐. 회장님 체면 깎아먹지 말고. 탈의실 안에서 이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25년의 한을 풀고 있는 강 회장을 생각해서라도 저들의 비아냥에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이봄이 커튼을 젖히고 나오자 체린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무리 촌스러운 옷을 입혀도 이봄의 고귀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린이 입은 명품들이 가짜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옷이 날개라더니 그래봤자 속은 가사도우미지. 내일 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가 있어. 거기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체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준비한 대로 내일 파티장에서 그 계집애 망신시킬게.
회장님 치매 증거 영상도 그때 찍을 수 있게 세팅해둬. 다음 날 밤 화려한 호텔 연회장. 강 회장은 보석으로 치장한 우아한 모습으로 이봄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재계 인사들은 갑작스러운 후계자의 등장에 술렁였습니다. 박 비서는 연회장 구석에서 조 여사의 신복들과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체린이 이봄에게 다가가 샴페인 잔을 건넸습니다. 자, 우리 새 아가씨를 위해 건배해야지. 어머,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하긴 어제까지 설거지하던 손인데 어디 가겠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는 체린의 목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자 체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봄의 드레스 위로 샴페인을 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이 체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박 비서 딸이 예의가 없구나. 내 딸에게 건배를 권하려면 무릎부터 꿇는 게 이 집안 가풍 아니었나? 강 회장의 서슬 퍼런 목소리에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체린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빼앗아 그대로 체린의 머리 위로 쏟아버렸습니다. 야, 회장님, 내 딸의 옷을 더럽히려 한 데가다. 박 비서, 당장 내 딸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내 집안 단속부터 다시 해야겠군. 박 비서가 당황하며 달려와 고개를 숙였지만 강 회장의 눈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의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비서가 준비한 강 회장의 치매 증거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25년 전 폭우가 쏟아지는 강가에서 어린아이를 보자기 싸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박 비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건네받은 사람은 바로 조 여사의 수행 기사였습니다. 저게 뭐야? 박 비서의 비명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여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울고 있는 이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봄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저 괴물들이 너를 어떻게 버렸는지 이제 세상 천지에 다 알릴 거다. 강 회장의 동생 준석이 스크린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 비서의 비밀 금고에서 찾아낸 당시의 매수 장부와 음성 녹취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당신이 내 조카를 버리고 그 대가로 받은 스위스 계좌 자금 세탁 내역까지 다 여기 있어. 고모님, 아니 조 여사님. 손녀를 버린 할머니라는 이름표 평생 달고 사셔야 할 겁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빗발쳤고 경찰들이 연 회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는 도망치려 했으나 강 회장의 보디가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강설혜, 내가 미쳐서 조작한 거라고. 강 회장은 포박당한 박 비서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빼돌린 내 비자금,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그 사택. 오늘부로 전부 압류될 거다. 너와 내 딸은 알거지가 되어 이 바닥을 기게 될 거야. 내가 느낀 25년의 지옥을 너희는 단 하루 만에 맛보게 해주마. 강 회장의 서늘한 선고에 박 비서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가짜 천국이 단 한 번의 파티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봄은 강 회장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비로소 찾은 엄마의 품. 하지만 조 여사는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에도 강 회장을 노려보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이긴 것 같지? 아직 내 손에 남은 카드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설이야. 강 회장은 그 마지막 위협을 비웃듯 조 여사를 지나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제 자식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이 저택의 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화려한 폭죽이 터졌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더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뱀들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을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된 채 막이 내렸지만 대저택으로 돌아온 강설의 회장의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박 비서와 채린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 회장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가 남긴 남은 카드가 있다는 말이 독침처럼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요? 그들이 지은 죄가 세상 천지에 다 밝혀졌는데 이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눈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안도감과 공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한 온기로 감싸주었습니다. 봄아, 이 바닥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 발목을 무는 곳이란다. 저들은 평생을 탐욕으로 살아온 괴물들이야. 그들이 숨겨둔 마지막 발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끝이 난다. 강 회장은 곧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동생 준석이 미리 확보해둔 박 비서의 비밀 장부와 이중 장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박 비서 이놈이 감히 내 주식까지 건드려? 장부 속에는 박 비서가 지난 수년간 강 회장의 도장을 도용해 차명 계좌로 회사 지분을 야금야금 빼돌린 정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지분의 행방을 쫓던 강 회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든 주식의 최종 수취인은 바로 조 여사가 운영하는 유령재단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단순히 손녀를 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며느리인 강 회장을 경영권에서 축출하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수십 년간 거대한 덫을 놓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집무실 전화가 거칠게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는 구치소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박 비서의 비굴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박 비서입니다. 지금쯤 장부를 보고 계시겠군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조 여사님이 가진 지분이 이미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회장님 회의만이 가결될 겁니다. 제 딸 채린이만 풀어주신다면 조 여사님을 설득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만 강 회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쥐가 사자의 발등을 물겠다고 협박하는 꼴이었습니다. 박 비서, 자네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군. 내 딸을 버린 자와 거래를 할 것 같나? 내일 이사회에 조 여사가 나타나길 나도 간절히 바라고 있네. 그래야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테니까.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준석에게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준석아, 지금 당장 검찰에 연락해. 박 비서의 횡령 증거뿐만 아니라 조 여사가 유령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모든 내역을 넘겨. 그리고 내일 이사회장 입구에 기자들을 싹 깔아둬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몰락을 보여줄 거다. 다음 날 아침 유통그룹 본사 이사회 회의실. 조 여사는 휠체어를 탄 채 위풍당당하게 상석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비서는 구속 상태였지만
조 여사가 매수한 이사들이 이미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 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비릿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이봄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조 여사는 이봄을 보며 가래 끓는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설이야, 내가 정신이 나가긴 나갔구나. 이 신성한 이사회장의 가사도우미 하던 계집애를 데려오다니. 내 해임안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순순히 물러나면 남은 여생은 조용히 보내게 해주마. 이사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수양딸 입적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또한 박 비서의 횡령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크시고요.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의결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지분 구조가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조 여사님이 박 비서를 통해 모은 차명 주식들, 그거 전부 불법 증여와 횡령 자금으로 형성된 것 아닙니까? 조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장 벽면에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조 여사의 유령 재단 계좌와 박 비서 사이에 검은 돈 흐름이 실시간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 여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 중 조 여사님께 뒷돈을 받으신 분들, 지금 밖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임안을 가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명예롭게 사퇴하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수된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조 여사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연이, 내가 감히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다. 어른? 제 손녀를 길거리에 내다버린 인간에게 어른이라는 호칭은 과분합니다. 당신은 그저 탐욕의 눈먼 범죄자일 뿐입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수양딸이 아니라 25년 전 당신들이 버린 제 친딸 연주입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당시 당신들이 아이를 버리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조 여사의 모든 의결권을 박탈합니다. 강 회장의 선언과 함께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조 여사는 휠체어에서 끌려 내려가며 비명을 질렀고 매수된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찼습니다. 이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강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억눌러왔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그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악의 무리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 회장의 눈에 회의실 구석을 빠져나가는 박채린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채린은 정직 처분을 어기고 몰래 이사회에 잠입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봄의 등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봄아, 조심해. 강 회장의 비명과 함께 채린이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단번에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조 여사의 악에 바친 고함과 수갑 차는 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구석에 숨어있던 박채린이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햇빛을 받은 날카로운 금속 송곳이 번뜩였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너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건 내 거였어. 채린의 비명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봄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돌진했습니다. 이봄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어버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강설의 회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이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강 회장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둔탁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체린의 송곳이 강 회장의 어깨 끝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뒤따라온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체린을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체린은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광기 어린 눈을 빛내며 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설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딸처럼 키웠는데 그깟 핏줄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버려? 당신도 똑같은 괴물이야. 강 회장은 통증이 느껴지는 어깨를 움켜쥐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처럼 키웠다고? 아니, 박채린. 나는 너를 내 죽은 딸의 빈자리를 채울 인형으로 생각한 적 없다. 내 아버지 박 비서가 나를 속이고 너를 내 곁에 심어둔 그 순간부터 너는 내게 충직한 비서의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다만 내가 진심으로 나를 따랐다면 내 은퇴 후에 내 몫을 챙겨주려 했지. 하지만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독사의 이빨을 드러냈구나.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일갈에 체리는 넋이 나간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제 아버지와 함께 경찰차에 실려가며 이 저택과 회사의 문턱을 영원히 넘지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후 강 회장은 어깨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집무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곁에서 약통을 챙기는 이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봄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가 눈물로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대신해서 제가 뭐라고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세요? 저는 그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뿐인데요. 이봄의 말에 강 회장은 아픈 어깨를 참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던 이봄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봄아,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너는 25년 전 사라졌던 내 심장이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팔 하나 다치는 게 무슨 대수겠니? 내가 너를 다시 찾기 위해 보낸 그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은 벌써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 비서 일가와 조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조 여사가 평생에 걸쳐 매수해온 회사 내의 공범들과 조 여사의 비자금이 숨겨진 마지막 금고였습니다. 강 회장은 동생 준석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준석아, 조 여사의 유령재단 명부와 연결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을 낱낱이 파악해라.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나를 배신하려 했던 이사들의 뒤조사를 철저히 해. 그들이 박 비서에게 받은 뇌물 장부와 성접대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라. 이제는 단순히 쳐내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 바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5년 전 딸을 잃어버렸던 그 비오는 날처럼 하늘에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기분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뿐이었지만 지금은 사냥을 끝낸 포식자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강 회장의 잔혹하고도 우아한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박 비서의 편에 섰던 이사들을 한 명씩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각 이사의 비리가 담긴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 이사? 자네 아들놈이 도박빚으로 회사 공금을 손댔더군. 박 비서가 그걸 덮어주는 조건으로 자네 영혼을 샀나? 이 이사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박 비서가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달라. 내 딸이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 때 자네들은 내 돈으로 호텔에서 파티를 열었지. 자네들에게 줄 관용은 없다. 당장 사표 쓰고 자네가 횡령한 금액 전액 반환해. 안 그러면 자네 아들과 함께 나란히 교도소 밥을 먹게 될 거야.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회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회사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 여사의 마지막 발악도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조 여사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강 회장을 압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이미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조 여사의 인맥들이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조 여사님과의 의리가 중요하시다면 같이 조사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가진 명부에는 의원님 성함도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더군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은 순식간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강 회장의 압도적인 권력과 치밀한 준비 앞에 그들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회사는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마지막 과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봄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포하고 그녀가 받은 상처를 세상의 축복으로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 봄을 데리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의 단 하나뿐인 강 회장이 결혼할 때 물려받았던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아, 내일은 내 취임식이다. 가사도우미 이 봄이 아니라 강설이의 딸 강현주로서 세상 앞에 서는 날이지. 무섭니까? 이 봄은 거울 속의 자신과 강 회장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강 회장은 이 봄의 대견한 대답에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잠시 준석이 급하게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조 여사가 구치소에서 자해를 시도했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라졌어. 조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그 전직 보디가드, 기억나? 그놈이 움직인 것 같아. 강 회장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죽어가는 노인인 줄 알았던 조 여사가 마지막 독을 품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노리는 마지막 타겟은 누구일까요? 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조 여사가 향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라는 것을요. 봄아,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라. 사냥개가 아직 한 마리 남아 있었구나. 강 회장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터는 이 저택이 될 것입니다. 대저택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조 여사가 병원 이송 도중 탈주했다는 소식은 강설의 회장의 심장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온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도망이란 단순히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남은 독을 쏟아붓기 위한 전진임을 강 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이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거실의 대형 유리창 너머 안개 낀 정원을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 준석이 건네준 권총 한 자루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명패 뒤에 숨겨진 자식을 지키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무장이었습니다. 아니라 봄아. 저 노인네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가 일궈온 가짜 제국이 무너진 걸 견디지 못하고 나와 너를 지옥으로 길동무 삼으려 할 게다. 준서가 보안팀은 누나 저택 외곽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가게 배치했어. 하지만 조 여사의 마지막 복심이었던 그 보디가드 오만석이라는 놈이 문제야. 그 놈은 이 집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아. 25년 전 연주를 벌일 때도 실무를 맡았던 놈이니까. 준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택 전체의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거대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비상 발전기조차 돌아가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봄아, 내 손 잡아.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이봄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어둠을 뚫고 거실 스피커를 통해 기괴하고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이야, 내가 감히 나를 감옥에 보내? 내가 일군 이 집안을 내까짓게 망쳐놔? 내 아들의 핏줄도 아닌 가짜년을 데려와서 나를 능멸해? 조 여사, 당장 나와. 내 딸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노리는 거냐? 너 같은 괴물은 죽어서도 갈 곳이 없을 거다. 강 회장의 외침에도 조 여사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거실 중앙의 벽난로 뒤편 강 회장조차 몰랐던 비밀 통로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휠체어도 없이 전직 보디가드 오만석의 부축을 받으며 조 여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라이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잊었느냐? 내 시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설치해둔 유류 저장고가 있지. 내가 이 라이터를 떨어뜨리는 순간 너와 그 가짜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이 집구석은 한 줌의 재가 될 게다. 조 여사의 눈은 이미 광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봄을 가리키며 삿대질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연주라고? 아니, 연주는 그날 밤 강물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었어야 했어. 내가 죽으라고 명령했는데 감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 너는 존재 자체가 내 실패의 증거다. 이봄은 공포에 떨면서도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당신은 한 번도 저를 손녀로 본 적 없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버린 그 길바닥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혼자 죽어가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니까요. 이봄의 당당한 외침에 조 여사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 강 회장의 총구가 조 여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 여사, 자네가 잊은 게 하나 있군. 이 집의 주인은 자네가 아니라 나야. 그리고 내가 이 집의 모든 시스템을 현대식으로 바꿀 때 자네가 말한 그 유류 저장고 이미 5년 전에 폐쇄하고 물탱크로 바꿨네. 뭐라고? 조 여사가 당황하며 라이터를 켜보았지만 강 회장은 여유롭게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저택의 비상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숨어있던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조 여사를 포위했습니다. 강 회장은 조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든 라이터를 가볍게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비겁했어. 자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어미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당신이 버린 건 연주가 아니라 당신의 인간다움이었어. 조 여사는 허망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던 보디가드 오만석도 경찰들의 제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은 오만석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25년 전 아이를 안고 빗속으로 사라졌던 그 비열한 실루엣. 오만석, 내 놈이 저지른 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몰라도 오늘 저지른 살인미수와 탈옥방조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평생 감옥에서 조 여사를 수발하며 썩거라. 조 여사는 다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순간까지도 이봄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공허한 바람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강 회장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봄이 다가와 강 회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이제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강 회장은 이봄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의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맞이한 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래, 봄아. 이제 너를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는 이제 강설이의 딸 강연주로 이 나라에서 가장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내가 가진 이 압도적인 힘은 이제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박 비서와 조 여사의 잔재를 완벽히 청산하고 이봄을 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손에 가문의 상징인 인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성의 주인이다. 악당들을 쓸어버린 이 자리에서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렴. 이봄은 수많은 이사들과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높이 들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앞치마를 두르고 무시당하던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백만장자 여회장의 딸이자 스스로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 비서와 채린이 수감된 구치소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강설의 회장은 평생을 믿었던 배신자 박 비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는 그의 조언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의지했던 그림자였으나 이제 그는 빛바랜 수의를 입은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설이야.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내 밑에서 개처럼 일한 세월을 봐서라도. 박 비서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유리창 너머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박 비서의 딸 채린의 명의로 된 모든 해외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통지서와 그들이 빼돌린 돈으로 구입했던 강남의 빌딩들이 압류되었다는 처분 서류였습니다. 박 비서, 자네는 내가 자네를 용서하러 왔다고 생각하나? 아니, 나는 자네에게 자비보다 더 잔인한 것을 보여주러 왔네. 자네가 내 딸을 버리고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먼지가 되는 과정, 그걸 똑똑히 지켜보게 하려고 왔지. 회장님, 채린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아무 죄가 없다고? 내 딸의 손등을 짓밟고 내 등에 칼을 꽂으려 했던 내 딸은 너보다 더한 괴물이다. 걱정 마라. 내 딸은 지금 옆방에서 울부짖고 있더군. 자기 명의의 카드가 다 정지되었다는 사실에
내 딸에게 사죄하기는커녕 돈 걱정만 하면서 말이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비서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강 회장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최후였습니다.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평생을 갈구했던 부와 권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평생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강 회장은 차창 밖으로 평화롭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25년의 바위덩어리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대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정원 한복판에는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이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사도우미의 초라한 행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미소 짓는 이봄의 모습은 진정한 백만장자의 후계자다웠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이봄은 강 회장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강 회장은 이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연주야. 이제 다 끝났다. 정말로 다 끝났어. 그날 오후 강설희 회장은 그룹의 창립 기념식 겸 공식 후계자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25년 전 잃어버렸던 제 친딸, 그리고 우리 유통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지도자 강연주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에서 이봄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던 이사들, 자신을 멸시하던 사교계 인사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차가움을 배웠습니다. 가사도우미로 고아로 살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아픔을 권력으로 바꾸려 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짓밟히지 않는 세상, 돈과 권력이 칼이 아닌 방패가 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이봄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감동과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에 가문의 상징인 다이아몬드 티아라를 씌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쓸 수 있는 승리의 왕관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저택의 조용한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잖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내게 다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세상을 이긴 거란다. 강 회장은 이봄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악인들은 사라졌고 잃어버린 핏줄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백만장자의 압도적인 권력은 이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과 이봄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내일로 향하는 새로운 서막이었습니다.